사람이 먹을 수 있나요? 썩은 미역 냄새가 나는데요. 이탈리아 문화총괄은 한국은 감성팔이 나라라 비난했죠. 그런데 한국 부스 평균 체류 시간 54분. 한국 부스는 그야말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개미지옥이었습니다. 이건 음식이 아닙니다. 당장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일 만에 또 전 세계 1등한 대한민국.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오반나 멜란드리라고 합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문화 콘텐츠 총괄 디렉터로 일하고 있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고백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부터 공식 순시를 돌아야 했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 각국 문화전시관의 운영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경력 통틀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일이 터졌어요. 중국관 앞에 섰거든요. 저는 잠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15m짜리 LED 파사드가 선수촌 광장 한쪽 벽면을 통째로 뒤덮고 있었거든요. 붉은 빛과 금빛이 교차하는 영상 속에 용이 꿈틀거리고 거대한 한자 문양이 파도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규모만으로도 압도되는 광경이었죠. 얼마 전 아는 기자에게 중국이 드론, AI 기술, 로봇 산업에서는 미국보다 앞선다는 이야기가 생각났죠. 저는 메모판에 무언가를 적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아시아 1등 중국은 규모로 말하는구나. 이건 전시가 아니라 중국이 세계 최고 기술력이라는 선언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일본과는 또 달랐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홀로그램 벚꽃잎이 공중에서 흩날리는 연출이 펼쳐졌고 방문객들은 탄성을 내지르며 손을 뻗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잡히지 않는 꽃잎을 쫓는 그 손들이 무언가 아름답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몹시 정교하게 계산된 감성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역시 섬세한 기술은 일본이지. 기술과 정서를 동시에 잡는다는 것. 일본이 오래전부터 가장 잘해온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고 올림픽 부스에서는 각 나라가 자국의 기술력과 문화를 뽐내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 부스는 눈앞에 바로 딱 띄지 않더라고요. 제 사촌 동생이 한국을 좋아해서 K-팝이 유명한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한국 부스는 어디 있는지 쉽게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오전 내내 각국 전시관을 돌았습니다. 미국관의 스포츠 히스토리 체험존, 프랑스관의 요리 시연 무대, 캐나다관의 빙상 문화 아카이브. 하나하나 꼼꼼히 돌아보면서 저는 기준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규모, 기술력, 연출의 정교함. 그 세 가지가 제가 문화전시를 평가하는 잣대였고 솔직히 그 잣대가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외신 브리핑 자료를 넘기다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유럽 경제지에서 올림픽 각국 문화 마케팅을 분석한 기사였는데 한국에 대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기 이벤트에 특화된 감성 강국이다.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능력은 탁월하지만 지속 가능한 문화 자산으로 전환하는 데는 늘 한계를 보인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 그게 한국이지. 한류라는 게 분명 대단하긴 한데 결국은 빠르게 타오르고 빠르게 식어버리는 불꽃 같은 것 아닌가. 당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단순함이었지만 그때의 저는 그 분석 기사 한 줄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국 부스를 발견했죠. 코리아 하우스 앞에 다다른 건 오후 일정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멀찍이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줄이 엄청 길었거든요. 그냥 줄이 아니었어요. 선수촌 문화관 거리 한쪽을 따라 길게 40m는 넘어 보이게 정말 길게 늘어선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각국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줄의 끝은 제가 서 있는 곳에서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저는 저도 모르게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도대체 저 안에서 뭘 하는 거지? 홀로그램이라도 띄우는 건가?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자 저를 경악시킨 건 따로 있었어요.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무슨 고소하고 뜨겁고 무언가 오래 끓인 것 특유의 깊은 냄새였어요. 코끝을 건드리는 그 향이 몹시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위로가 되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전시관 입구 위로는 커다란 현수막 하나가 걸려 있었고 거기에 한글과 이탈리아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새해를 여는 한국의 국물, 떡국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그 순간 실소가 나왔습니다. 아니, 속으로 웃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군요. 떡국. 첨단 기술도 아니고 거대한 영상 설치도 아니고 그냥 국물 요리를 내세운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여긴 유럽 문화의 심장 이탈리아 밀라노예요. 한국 떡국을 세계인들에게 그것도 대놓고 전통 방식 그대로 선보인다니요? 여기서 솔직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까? 15m LED와 홀로그램 벚꽃 사이에서 뚝배기 하나 들고 서 있는 그 모양새가 과연 경쟁이 된다고 생각하셨겠습니까? 저는 담당 보좌관에게 말했습니다. 30분만 보고 나올게요. 역시 한국은 실력이 아니에요. 감성형 마케팅이에요. 음식으로 향수를 자극하는 건데 효과는 있겠지만 문화 전시로서 평가할 내용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일정 타이트하니까 빠르게 대충 체크하고 다음 관으로 넘어갑시다. 그때 보좌관은 조용히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마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들어가고 나서 30분 안에 나오지 못할 거라는 걸. 코리아 하우스의 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김이 확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가 세운 잣대를 하나씩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아직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안에서 줄을 서며 기다리던 그 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으로 당일 경기 일정을 훑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프리스노우보드 여자부 결선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종목 옆에 달린 한국 선수 이름을 보면서 잠깐 멈칫했습니다. 최가온. 처음 듣는 이름은 아니었어요. 며칠 전 사전 브리핑 자료에서 한 줄 정도 언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설상 종목 사상 처음으로 결선에 진출한 선수라고. 저는 그 한 줄을 읽으면서 솔직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하긴 하지. 그래도 메달은 어렵겠지.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만 그때 저는 그렇게 단정 짓고 있었어요. 한국이 설상 종목에서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역사도 짧고 인프라도 부족하다는 선입견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던 거죠. 동계올림픽에서 한국하면 쇼트트랙, 그리고 피겨. 그 두 가지가 제가 알고 있는 한국 동계 스포츠의 전부였으니까요. 코리아 하우스를 나선 뒤 저는 공식 관람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업무상 결선 경기 몇 개는 직접 관람해야 했거든요. 프리스노우보드 경기장은 밀라노 외곽 설원에 마련된 코스였는데 바람이 거세게 불어 깃발들이 수평으로 뻗을 만큼 날씨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꺼운 방한복을 여미며 자리에 앉았고 경기는 이미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최가온 선수의 첫 번째 런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관람석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봤어요. 출발은 좋았습니다. 속도감도 있었고 몸의 중심도 안정적으로 잡혀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반부 점프 구간에서 착지가 흔들렸습니다. 보드날이 눈면을 잘못 물면서 균형이 무너졌고 선수는 결국 한쪽 손으로 설면을 짚으며 자세를 간신히 추슬렀어요. 점수는 당연히 낮게 나왔습니다. 관중석에서 가벼운 탄식이 흘렀고 저는 그 탄식에 자연스럽게 동조하며 메모판에 작게 표시를 했습니다. 역시 어렵군. 두 번째 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엔 전반부가 완벽에 가까웠어요. 첫 번째 점프에서 공중 회전이 매끄럽게 완성됐고 착지도 깔끔했습니다. 관중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점프 직전 거센 옆바람이 한 차례 불었습니다. 선수의 상체가 순간 옆으로 쏠렸고 회전 타이밍이 미세하게 틀어졌어요. 착지 순간 왼발이 미끄러지면서 또 한 번 손이 설면에 닿았습니다. 점수는 첫 런보다 조금 높았지만 메달권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두 번의 실패. 마지막 런 하나만 남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시점에서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 무너진 선수가 마지막 한 번으로 전세를 뒤집는다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옆에 앉아있던 독일 방송국 해설위원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쉽게 됐네. 저도 그 말에 속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최가온 선수가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의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었어요. 아까까지 깃발을 수평으로 잡아당기던 그 바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완전히 멎은 건 아니었지만 선수가 코스를 내려오기에 충분히 잠잠해진 정도였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선수가 출발했습니다. 제가 그날 본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처음 두 런과는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속도가 더 빠른 것도 기술이 더 화려한 것도 아니었어요. 달랐던 건 선수의 몸 전체에서 느껴지는 어떤 고요함이었습니다. 폭풍 속의 고요함이랄까요? 시속 수십 킬로미터로 설면을 내달리면서도 그 선수의 상체는 흔들리지 않았고 점프 진입각은 마치 자로 잰 듯 정확했습니다. 첫 번째 점프, 공중 회전 2번, 착지. 완벽했습니다. 두 번째 점프, 더 높은 도약, 더 긴 채공, 착지. 또 완벽했습니다. 관중이 폭발했어요. 마지막 점프, 선수는 코스 끝을 향해 쏘아져 나갔고 공중에서 신체를 한 번 더 비틀었습니다. 착지 순간 보드가 설면에 안착했고 선수는 두 팔을 번쩍 들었습니다. 점수가 떴습니다. 1위였습니다. 한국 설상 종목 사상 첫 번째 금메달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박수를 쳤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뭔가에 홀린 것처럼. 옆에 앉았던 독일 해설위원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경기장 전체가 파도처럼 들썩였습니다. 그런데 그 흥분 속에서 저는 곧바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한 선수야. 재능이 있는 거야. 노력이 빛을 발한 거지. 거기까지였어요. 그냥 한 명의 뛰어난 선수가 운 좋게 바람까지 도와줘서 해낸 일.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외신 브리핑 자리에서 미국 방송 해설의 한마디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행운이 아닙니다. 이건 인프라입니다. This isn't luck. It's infrastructure. 그 문장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빠르게 번졌습니다. 저는 처음 그 멘트를 봤을 때 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미국 방송 특유의 드라마틱한 수사법이겠지. 그런데 같은 날 저녁 다른 외신들의 논평이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비판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어느 유럽 언론은 이렇게 물었어요. 한국의 이 성과가 과도한 경쟁과 혹사에 기반한 교육 시스템의 산물 아니냐고. 그 기사를 읽는 순간 저는 고개를 끄덕일 뻔했습니다. 아, 그렇지. 결국 한국식 극기 훈련이겠지. 선수를 갈아 넣어서 만들어낸 결과겠지. 그 프레임이 너무 자연스럽게 제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한국 훈련팀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저는 직업상 그 자료를 받아봐야 했고 읽기 시작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손이 멈췄습니다. 단순한 훈련 일지가 아니었어요. 선수 개인별 부상 이력과 회복 프로토콜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주간 단위 훈련 강도 조절 기록이 그래프로 시각화되어 있었습니다. 무릎 충격 흡수 각도, 착지 시 하중 분산 패턴, 바람 조건별 도약 진입각 데이터. 거기에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이 각 훈련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해해서 자세 오류를 교정해온 기록까지. 몇 년치 데이터가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선수 한 명을 혹사시켜서 나온 결과처럼 보이십니까? 이건 선수를 소모하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선수를 지키면서 성장시키는 구조였어요. 부상 방지를 위해 훈련 강도에 상한선을 두고 회복 데이터를 축적해서 다음 훈련 설계에 반영하고 인공지능이 사람 눈으로 잡지 못하는 미세한 자세 오류를 잡아내는 것. 이게 혹사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이건 그냥 시스템이잖아요. 저는 그 자료를 덮으면서 아까 읽었던 외신 논평이 떠올랐습니다. 경쟁이 곧 착취라는 그 프레임. 저도 그 프레임에 거의 동의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놓인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최가온 선수가 세 번째 런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건 타고난 재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수의 몸이 이미 그 상황을 수천 번 시뮬레이션하고 분석하고 교정해온 결과였어요. 바람이 바뀌어도 2번 실패해도 마지막 한 번에 완벽할 수 있었던 건 그 선수 안에 시스템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금메달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수년치 데이터와 수십 명의 전문가와 수만 번의 교정이 눈 위에서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밤 숙소 책상 앞에 앉아 한참 동안 그 자료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까 코리아 하우스 앞에서 줄을 서던 사람들과 코스 위의 최가온 선수와 이 데이터가 같은 맥락으로 연결되는 느낌이 왔습니다. 뭔가 있다. 뭔가가 분명히 있어.
저는 그게 뭔지 아직은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금메달 소식이 퍼진 건 경기 종료 후 채 1시간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선수촌 일대가 그 소식을 받아들이는 속도는 놀라울 만큼 빨랐어요. 저는 공식 브리핑을 마치고 선수촌 문화관 거리를 다시 지나치고 있었는데 코리아 하우스 앞 상황이 오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전에 봤던 그 긴 줄이 2배, 아니 3배는 됐을 거예요. 코트깃을 세운 각국 관계자들, 선수복 차림 그대로 달려온 듯한 운동선수들, 취재 장비를 어깨에 걸친 외신 기자들까지 뒤섞여서 줄이 문화관 거리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분명히 오전에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금메달 효과라고 치기에도 이 속도는 너무 빨랐습니다. 보통 스포츠 이벤트 이후 관련 전시관에 관심이 집중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렇게까지 물리적으로 줄이 폭증하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보좌관을 돌아봤습니다. 오전에 30분만 보고 나오겠다고 했죠. 결국 못 나왔고요. 이번엔 좀 더 제대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좌관은 이번에도 조용히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 사람 표정엔 아주 작은 미소가 있었는데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오전보다 사람이 훨씬 많은데도 오히려 더 고요한 느낌이랄까요? 웅성거림이 있긴 했지만 그게 소음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다리는 집중된 에너지처럼 느껴졌어요. 한쪽 벽면에는 최가온 선수가 3번째 런에서 착지하는 순간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입구 쪽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가온 선수가 직접 코리아 하우스를 방문한 겁니다. 아직 금메달을 목에 건 채였습니다. 경기 직후라 뺨이 발그레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는데 웃는 얼굴이 어찌나 밝던지 그 자체로 조명 같았어요. 선수가 들어서자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 응원단만이 아니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던 외국 선수들도 취재를 나왔던 기자들도 함께 손을 쳤습니다. 저도 손이 따라갔습니다. 선수는 직접 떡국 배식자리 앞에 섰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담당자가 국자를 건넸고 선수는 수줍게 웃으면서 처음 찾아온 방문객의 그릇에 국물을 떠넣었어요. 그 장면을 향해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의 사진이 그날 밤 얼마나 많은 곳에 퍼졌는지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목소리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취재진 쪽에서 외신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코리아 하우스 측 홍보 담당자에게 마이크를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떡국의 기원이 중국 음식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한국 고유 문화라고 홍보하는 건 역사적으로 정확한가요? 순간 주변이 살짝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나왔군. 이런 자리에서 꼭 이런 질문이 나오죠. 홍보 행사장에서 기원 논쟁을 꺼내는 건 냉수 한 컵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분위기를 흐리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실제로 무언가를 밝혀내는 경우는 드물어요. 저는 코리아 하우스 담당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봤습니다. 담당자는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차분하게 답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가 한국 고유 문화라고 말하는 건 떡이라는 재료의 기원 때문이 아닙니다. 떡국이 한국에서 수행하는 기능 때문이에요. 떡국은 음식이 아니라 의식입니다. 한국에서는 설날 아침 떡국 한 그릇을 먹어야 비로소 한 살을 더 먹었다고 여깁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그릇을 비우면서 지난해를 돌아보고 새해에 대한 책임을 다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식이 한국 사회에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겁니다. 저는 그 답변을 들으면서 뭔가가 머릿속에서 딸깍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왔습니다. 재료의 기원이 아니라 기능의 독창성. 무엇으로 만들었냐가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느냐. 저는 그 순간까지도 떡국을 그냥 국물 요리로 보고 있었는데 이 답변 하나로 프레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나라에는 새해가 되었음을 몸으로 확인하는 의식이 있습니까? 12시 종소리를 듣거나 불꽃놀이를 보거나 건배를 하는 것. 그건 새해의 도래를 축하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떡국은 좀 달랐어요. 그 그릇을 비워야 비로소 나이를 먹는다는 개념은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여야 완성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나이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한 그릇의 떡국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셜미디어에 밀라노 떡국이라는 이름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방송 몇 곳에서 코리아 하우스 현장 클립을 내보냈고 최가훈 선수가 직접 국자를 들고 떡국을 떠주는 장면은 수십만 회 재생을 넘겼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그 클립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이게 단순한 바이럴 영상이 아니라는 걸 점점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남기는 댓글들이 달랐어요. 맛있어 보인다, 먹어보고 싶다,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나이를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개념이 충격적이다. 내 나라에는 이런 의식이 없는데. 부럽다, 내일부터라도 한 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말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국물 한 그릇에 대한 반응치고는 너무 깊었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게? 레시피가 퍼지는 게 아니라 철학이 퍼지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제야 오전에 제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감성형 마케팅. 30분이면 충분하다. 음식으로 향수를 자극하는 거라고. 저는 그 말을 하면서 뭘 본 걸까요? 줄을 봤을 뿐이에요. 그 줄이 왜 생겼는지, 그 안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받아가는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떡국은 레시피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밀라노의 한복판에서 유럽 사람들의 마음에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코리아 하우스에 다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직업이 문화 콘텐츠 총괄 디렉터인 만큼 저는 숫자를 봅니다. 감동받은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제가 보고서에 써야 하는 건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리아 하우스에 다시 가기 전날 먼저 각 문화관의 운영 지표를 뽑아달라고 담당팀에 요청했습니다. 방문자 수, 평균 체류 시간, 재방문율. 그 세 가지만 있으면 어떤 전시관이 실제로 기능하고 있는지 윤곽이 잡히거든요. 자료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착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일본 홀로그램 벚꽃관의 평균 체류 시간은 9분이었습니다. 방문자 수 자체는 높았어요. 문화관 거리를 지나다가 입구에서 흩날리는 홀로그램 꽃잎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9분. 들어와서 탄성을 지르고 사진 몇 장 찍고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9분이었습니다. 중국 LED관은 재방문율이 낮았어요. 처음 방문해서는 압도적인 규모에 놀라지만 다시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번 보면 다 본 것이 되어버리는 구조였던 거죠.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잠깐 생각했습니다.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일본관과 중국관은 각각의 전략에서 분명히 성공한 겁니다. 일본은 첫인상의 충격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고 중국은 규모로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어요. 둘 다 나름의 목표를 달성한 전시였습니다. 그런데 코리아 하우스의 숫자가 눈에 들어온 순간 저는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평균 체류 시간 52분. 52분이라고요. 9분과 52분. 이게 같은 문화관 거리에 나란히 있는 전시관들의 숫자입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고 처음엔 오타라고 생각했어요. 담당팀에 다시 확인을 요청했더니 돌아온 답이 한 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디렉터님. 52분입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게? 진짜로 입에서 그 말이 나올 뻔했습니다. 52분이면 영화 한 편의 절반입니다. 올림픽 선수촌 안에서 일정에 쫓기는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문화관 한 곳에 평균 52분을 머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자료를 들고 직접 코리아 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숫자를 눈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들어서자마자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공간의 구조 자체가 달랐어요. 일본관이나 중국관은 관람객이 정해진 동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전시물을 보는 구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박물관 형식이에요. 보고 느끼고 나간다. 그런데 코리아 하우스는 달랐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마주치는 건 긴 테이블이에요. 그 테이블에 사람들이 앉아서 세배 동작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의복 차림의 진행 요원이 천천히 두 손을 모아 허리를 굽히는 동작을 보여주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따라했습니다. 독일 선수로 보이는 덩치 좋은 남성이 어색하게 허리를 숙이다가 자기 옆 사람과 눈이 마주쳐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이 테이블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그 옆에는 윷놀이 판이 깔려 있었습니다. 윷가락이 뭔지도 모르는 외국인들이 설명을 들으면서 직접 윷을 던지고 있었는데 말이 앞으로 나갈 때마다 탄성이 나오고 잡히면 탄식이 나왔습니다. 규칙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판 위에서 벌어지는 일에 감정이 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끝에 떡국이 있었습니다. 체험을 마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배식줄로 흘러들어가고 뜨거운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서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무릎을 탁 치고 싶었습니다. 이건 전시가 아니었어요. 이건 흡수 구조였습니다. 사람을 들여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구조. 군사 용어로 치면 전방에 병력을 배치한 게 아니라 적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진지를 설계한 것과 같습니다. 체험이 사람을 붙잡고 의식이 감정을 열고 음식이 몸을 머물게 했어요. 52분이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담당 보좌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부 보고서에 이걸 써야겠어요. 왜 작은 공간이 동선을 바꾸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제대로 분석해야 합니다.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폈습니다. 저는 계속 공간을 돌면서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코리아 하우스 앞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던 유럽 방송 기자와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프랑스 출신이라고 했어요. 문화 전문 프리랜서 기자였는데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단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인터뷰를 마치고 카메라를 내리는 틈에 말을 걸었습니다. 안에서 뭘 보셨어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 기자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유럽은 르네상스를 가졌죠. 그게 자랑이었고 그걸 전시하는 데 익숙해요. 그런데 한국은 다른 걸 하고 있더군요.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심어주고 있었어요. 우리가 과거를 전시하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한 번 세게 뛰었습니다. 르네상스를 가진 나라가 한 말이었습니다. 수백 년 문명의 자부심을 가진 유럽이 한국의 작은 국물 요리 공간 앞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전시 공간을 설계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크게 만들겠습니까? 가장 화려하게 만들겠습니까? 사람들이 감탄하도록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떠나기 싫도록 만들겠습니까?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목표입니다. 하나는 인상을 남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험을 남기는 거거든요. 중국관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일본관도 인상을 남겼습니다. 둘 다 훌륭하게. 그런데 코리아 하우스는 경험을 남겼어요. 그리고 경험을 남긴 공간은 사람들의 동선을 바꿉니다. 한번 다녀간 사람이 지인을 데리고 다시 오고 다시 온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게 되죠. 체류 시간이 52분이라는 건 그냥 오래 머문 게 아니라 그 공간이 사람들을 능동적으로 붙잡았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코리아 하우스 안을 돌면서 메모를 가득 채웠습니다. 공간 배치, 체험 프로그램의 순서, 진행 요원들의 안내 방식, 배식 테이블의 위치까지. 이걸 그냥 보고서 한 줄로 끝낼 수가 없었거든요. 이건 분석해야 하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내부 보고서 초안에 이렇게 썼습니다. 보여주는 전략과 작동하는 전략은 다르다. 우리는 지금까지 문화전시의 성공 기준으로 규모와 기술과 연출을 평가해왔다. 그런데 코리아 하우스는 그 기준 밖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공간은 방문객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는다. 방문객이 직접 무언가가 되게 한다. 세배를 해본 사람, 윷을 던져본 사람, 떡국 한 그릇을 두 손으로 들어본 사람. 그 사람들은 관람객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서 나간다. 그리고 참여자는 잊지 않는다. 저는 그 문장을 쓰고 나서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미지를 팔면 사람들은 봅니다. 그런데 경험을 팔면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그 차이가 9분과 52분 사이에 있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보고서 초안을 마무리하던 날 아침, 저는 습관적으로 해외 언론 모니터링 자료를 펼쳤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 저는 매일 아침 각국 주요 외신의 문화 관련 기사를 훑어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첫 페이지부터 눈에 걸리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브리핑 자료에서 읽었던 그 분석 기사가 다시 퍼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기 이벤트에 특화된 감성 강국이다.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능력은 탁월하지만 장기적인 문화 구조를 구축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를 보인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이상하게 짜증이 났습니다. 며칠 전에 읽었을 때는 고개를 끄덕였던 문장인데 지금은 왜 걸리는 걸까? 저는 잠깐 그 감정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흘 동안 직접 본 것들이 저 문장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걸. 최가훈 선수의 수년치 훈련 데이터, 부상 방지 프로토콜, 인공지능 자세 교정 시스템, 체류 시간 52분, 세배를 따라하는 독일 선수, 두 손으로 떡국 그릇을 감싸쥐는 낯선 손들. 이것들이 단기 이벤트의 산물입니까? 도대체 어느 부분이 반짝이고 사라질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까? 저는 그날 오후 일정을 조정해서 코리아 하우스 측 콘텐츠 기획팀장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이서준이라고 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말수가 많지 않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밀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단기 이벤트 강국이라는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이서준 팀장은 잠깐 웃었습니다. 씁쓸하다기보다는 이미 여러 번 들어본 말에 대한 반응처럼 보이는 웃음이었어요. 그러더니 태블릿을 꺼내서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디렉터님,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여기서 하는 일의 타임라인입니다. 화면에는 숫자 하나가 먼저 떴습니다. 60년.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순간 어리둥절했어요. 60년이라니. 이 전시관이 60년 된 것도 아니고 한국 동계 스포츠가 60년 된 것도 아닌데. 이서준 팀장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유럽에 광부와 간호사를 보냈습니다. 독일로요. 그분들이 독일 탄광과 병원에서 일하면서 번 돈을 고국에 송금했고 그 돈이 한국 산업화의 초기 자본 중 일부가 됐습니다. 그 산업화가 쌓이고 쌓여서 반도체가 나왔고 반도체 위에서 자란 세대가 문화를 만들었고 그 문화를 흡수한 다음 세대가 스포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금 최가훈 선수가 밟고 선 서로는 60년의 시간 위에 있습니다. 오늘 이 떡국줄도 그 위에 있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이 왔습니다. 단기 이벤트. 반짝 강국. 저는 그 프레임이 얼마나 얄팍한 시선에서 나온 것인지를 그 순간 처음으로 제대로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짧게 자르면 이벤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광부의 땀이 반도체가 되고 반도체가 문화가 되고 문화가 스포츠가 된 나라. 그 나라의 떡국줄이 반짝이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독일 방송사가 내보낸 인터뷰 클립 하나를 전달받았습니다. 밀라노에 와 있는 독일 노년층 관람객 인터뷰였어요. 화면에는 이른을 훌쩍 넘어 보이는 독일 남성이 코리아 하우스를 나서면서 기자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왔던 나라가 있었지요. 그때 탄광에 같이 일했던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그 나라가 지금 제 손주들이 배우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한참 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6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냥 긴 세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인터뷰를 보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탄광에서 일하던 청년과 그 청년의 나라에서 자란 선수가 같은 올림픽 현장에 연결되는 순간 60년은 그냥 숫자가 아니었어요. 결핍에서 출발해서 축적으로 도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서준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밤도 줄이 유지됩니까?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장 이후 지금까지 줄이 끊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9시가 넘어서 코리아 하우스 앞을 다시 지나쳤습니다. 밀라노의 2월 밤은 낮보다 훨씬 차갑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뭉쳐서 흩어지는 날씨였어요. 그 추위 속에서도 줄은 있었습니다. 아침만큼 길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이어져 있었어요. 코트깃을 세운 사람들이 두 손을 호주머니에 찌르고 조용히 앞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줄의 끝에 서서 한 박자 멈췄습니다. 반짝이는 것들은 밤이 되면 사그라듭니다. 불꽃놀이가 그렇고 플래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줄은 밤이 되어도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이 현장 자체가 단기 이벤트 프레임에 대한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력한 반박이었습니다. 아무도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고
아무도 방어적인 성명을 내지 않았어요. 그냥 줄이 있었습니다. 밤에도.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면서 아침에 읽었던 그 분석 기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단기 이벤트 강국. 장기 구조의 한계. 저는 그 기사를 쓴 기자가 이주를 봤는지 궁금했어요. 탄광에서 일했던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최가훈 선수의 훈련 데이터를 펼쳐봤는지도요. 보지 않은 사람이 쓴 글은 보이는 부분만 담습니다. 표면만 스치면 반짝처럼 보이죠. 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다른 게 보입니다. 저는 며칠 사이에 그걸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서준 팀장이 그날 제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디렉터님, 저희는 보여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원래 이렇거든요. 원래 이렇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를 숙소 침대에 누워서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보여주기 위해 만든 것과 원래 있던 것을 꺼낸 것. 그 차이가 전시관 하나의 차이가 아니라 6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에서 나온다는 것을. 단기 이벤트라는 프레임은 결국 보는 사람의 시야가 짧아서 생기는 오해였습니다. 한국이 짧은 게 아니라 그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짧았던 거예요. 저도 그 시선 중 하나였고요. 그 밤, 저는 보고서 초안의 제목을 고쳐 썼습니다. 이벤트가 아니라 축적. 반짝이 아니라 뿌리. 보고서 초안을 고쳐 쓴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서준 팀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수촌 데이터 운영팀 미팅에 참관하겠느냐는 제안이었어요. 공식 초청은 아니었습니다. 팀장이 개인적으로 제게 자리를 열어준 것이었는데 저는 망설임 없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이미 무언가에 이끌리고 있었어요. 궁금하다는 감정을 넘어서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겠다는 일종의 의무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미팅은 선수촌 운영 건물 한쪽에 마련된 작은 분석실에서 열렸습니다. 공간은 크지 않았어요. 접이식 테이블 하나에 노트북 3대, 벽면에 붙은 화이트보드.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공간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여기서 뭘 보여주려는 걸까? 그런데 들어서자마자 화면에 떠있는 데이터를 보고 가볍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데이터 운영팀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박지현 팀장이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말하는 속도가 빠르고 정확했어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상이 첫 문장부터 왔습니다. 박지현 팀장은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화면을 가리키며 바로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올림픽 기간에 코리아 하우스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겁니다. 화면에는 시간대별 방문자 유입 예측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방문자 수. 그런데 단순한 방문자 집계가 아니었어요. 그래프 위에 다른 색의 선이 하나 더 겹쳐져 있었는데 그게 사전 예측선이었습니다. 실제 방문자 수와 예측선이 거의 정확하게 겹쳐져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잠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예측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박지현 팀장이 답했습니다. 경기 일정, 각 종목 결선 시각, 선수촌 내 이동 패턴, 날씨 데이터, 소셜미디어 실시간 반응 속도를 종합해서 인공지능이 방문 수요를 예측합니다. 최가훈 선수가 결선에 진출한 순간부터 저희는 금메달 획득 이후 코리아 하우스 방문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미리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 예측을 바탕으로 재료 수량, 진행 요원 배치, 동선 안내 방식을 사전에 조정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잠깐 멍해졌습니다. 금메달이 나오기 전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측이 맞아서 움직인 게 아니라 예측을 믿고 먼저 움직였다는 겁니다. 군대로 치면 적이 오기 전에 이미 진지를 완성해둔 것과 같아요. 대기하는 게 아니라 선점하는 거죠. 저는 속으로 탄성이 나왔지만 겉으로는 메모를 계속했습니다. 박지현 팀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경기 운영도 같습니다. 최가훈 선수 코치팀이 세 번째 런 직전에 받은 피드백을 보시겠습니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의 런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착지 각도, 도약 진입 시 발목 하중, 공중 회전 중 어깨 축 편차. 그리고 그 옆에 세 번째 런을 위한 조정 권고 사항이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두 번의 실패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세 번째 런 전에 코치에게 전달한 것이었어요. 그게 선수의 귀로 몸으로 들어간 거죠.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두 번 넘어진 선수가 세 번째에 완벽했던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바람이 잦아들었다고 했고 선수의 내면에 고요함이 있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자기 실패를 분석한 데이터를 받아서 정확히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알고 출발선에 섰을 때 사람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고요함이 타고난 멘탈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온 거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로요. 감동적인 역전 장면 뒤에 이런 정밀한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저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박지현 팀장이 마지막으로 화면을 한 번 더 바꿨습니다. 떡국 재료 관리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서 실수가 나올 뻔했어요. 국물 요리 재료를 데이터로 관리한다고요. 그런데 화면을 보는 순간 웃음이 들어갔습니다. 개장 전 소셜미디어 반응 분석을 통한 일별 방문자 수요 예측, 그에 따른 육수, 재료 떡고명 수량 사전 발주 내역, 그리고 실제 소비량과 예측량의 오차율. 오차율이 3% 미만이었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게? 국물 한 솥을 끓이는데도 예측 모델을 돌린다는 겁니까?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한참 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재료가 모자라서 줄을 돌려보낸 적이 없었던 것도 남아서 버린 것도 없었던 것도 다 이 데이터에서 나왔던 거예요. 밤늦게까지 줄이 끊이지 않았던 건 그게 가능하도록 이미 계산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미팅이 끝나고 이서준 팀장과 나란히 건물을 나서면서 물었습니다. 이 운영 구조를 언제부터 설계한 겁니까? 이서준 팀장이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 대형 행사들에서 축적한 데이터 운영 경험이 이번에 정교해진 거예요. 실패하면서 고친 것들이 쌓인 거죠. 실패하면서 고친 것들. 저는 그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었어요. 대단한 선언도 아니었고 그냥 담담하게 실패하고 고쳤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반복된 실패와 수정이 쌓여서 지금의 구조가 됐다는 말이니까요. 저는 그날 오후 혼자 코리아 하우스 안을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이번엔 다른 눈으로 봤어요. 처음 왔을 때는 따뜻한 국물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이 보였습니다. 두 번째 왔을 때는 체류 시간과 동선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번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였습니다. 세배 테이블 옆에 진행 요원이 3명 배치되어 있었어요. 딱 그만큼. 더 많지도 않고 더 적지도 않게. 윷놀이 판은 두 곳에 있었는데 대기줄이 길어지면 세 번째 판이 추가로 펼쳐지는 구조였습니다. 배식줄의 간격, 테이블 배치 방향, 출구 동선. 모든 것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도 체류 시간이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억지로 붙잡는 구조가 아니라 떠나기 싫은 구조였어요. 감성이 이렇게 정밀하게 설계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보고서 한 구석에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감성까지 구조화한다. 쓰고 나서 잠깐 멍하니 그 문장을 바라봤어요. 감성과 구조라는 두 단어는 보통 반대편에 놓입니다. 감성은 즉흥적이고 구조는 계획적이라는 선입견이 있거든요. 그런데 코리아 하우스에서 제가 본 것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따뜻함, 웃음, 감동. 그것들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예측 모델이 뒤에서 재료 수량을 맞추고 데이터가 동선을 설계하고 시스템이 진행 요원의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그 위에서 사람들의 감정이 피어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감동을 받으면 그냥 감동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감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묻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감동을 설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데이터를 들고 밤을 새웠다면 그 감동은 덜 진심인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진심이죠. 당신이 따뜻하게 느끼도록, 당신이 이 공간을 떠나기 싫도록, 당신이 이 경험을 기억하도록. 그걸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건 상대를 그만큼 진지하게 생각했다는 증거니까요. 문화가 시스템이고 스포츠가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 위에서 피어나는 감성까지 시스템인 나라. 저는 며칠 사이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시 보게 됐습니다. 박지현 팀장이 미팅 말미에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희가 자랑스러운 건 금메달이 아닙니다. 그 금메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메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떡국 줄이 밤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감동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저는 그 문장들을 머릿속에서 되새기면서 분석실을 나섰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밀라노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부딪혔는데 이상하게 그 냉기가 정신을 번쩍 들게 했어요. 저는 며칠 전 코리아 하우스 앞에서 30분이면 충분하다고 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저는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려던 그날 저녁, 이서준 팀장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측에서 조촐한 자리를 마련했는데 참석할 수 있겠느냐는 내용이었어요. 공식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밀라노에 와 있는 독일 교민 몇 분을 초청해서 떡국을 함께 나누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일정이 빠듯했거든요. 그런데 손이 먼저 움직여서 수락 답장을 보냈습니다. 며칠 사이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쪽이 달라져 있었어요. 코리아 하우스 안쪽 작은 공간에 테이블이 몇 개 붙어 있었습니다. 조명이 낮고 따뜻했어요.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분들은 70에서 80 사이로 보이는 독일 노년층이었습니다. 남성 2분, 여성 1분. 3분 모두 오래된 물건처럼 단단하고 편안한 인상이었어요. 이서준 팀장이 저를 소개했고 3분은 반갑다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떡국이 나왔습니다. 흰 그릇에 맑은 국물, 동그란 떡, 고명 몇 가지. 단출했어요. 그런데 그 단출함이 이상하게 정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꾸미지 않은 것의 무게랄까요? 자리가 조금 풀리면서 이서준 팀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독일에서 오래 사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한국과 인연이 깊으신 분들이냐고요. 그러자 3분 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독일 남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등에 굵은 핏줄이 돋아있는 손으로 국물 그릇을 감싸주면서 말을 시작했어요. 인연이라고 할 수 있죠. 오래전에 같이 일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세워졌습니다. 같이 일했다. 저는 이틀 전에 이서준 팀장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거든요. 탄광. 1960년대. 한국 청년들. 그 독일 남성 성함이 한스 페터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뻘 되는 인상이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한스 페터 씨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탄광에서 일할 때 한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들어왔어요. 그때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전쟁이 있었다는 것 정도만 알았어요. 그 젊은이들은 독일 말도 잘 못했고 탄광 일은 처음이라 몸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일은 정확했어요. 약속한 시간에 나왔고 맡은 구역은 끝까지 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법이 없었어요. 저는 국물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뜨겁고 담백했어요. 하루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여기서 받은 돈을 집으로 보내야 한다. 그 돈이 우리 가족한테 가야 한다. 그러니 내가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고. 한스 페터 씨가 거기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릇에서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들은 가난했지만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게 내가 그 사람들한테서 배운 전부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군요. 저는 그 문장이 가슴에 박히는 느낌이 났습니다. 말이 길지 않았어요. 설명도 없었고 감정을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 사실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가난했지만 약속을 지켰다. 저는 그 말을 머릿속에서 가만히 두고 지난 며칠 동안 제가 보고 들은 것들을 하나씩 가져다 댔습니다. 최가운 선수의 3번째 런. 2번 실패하고 마지막 1번에 완벽했던 그 장면. 코치팀은 실패 데이터를 분석해서 선수에게 전달했고 선수는 그 분석을 받아서 다시 출발선에 섰습니다. 실패를 회피한 게 아니라 실패에 책임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게 약속을 어기지 않는 것과 다릅니까? 떡국 한 그릇을 비워야 한 살을 먹는다는 개념. 나이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받아들여야 완성된다는 것. 새해를 맞는다는 건 시간에 떠밀리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책임지겠다는 다짐이라는 것. 그게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과 다릅니까? 훈련 데이터, 부상 방지 프로토콜, 인공지능 자세 교정. 감동이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도록 예측 모델을 돌리고 동선을 설계한 것. 그게 맡은 구역을 끝까지 한다는 것과 다릅니까? 저는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면서 동시에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딸깍 맞아 들어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같은 원인이었습니다.
떡국 기원 논쟁도, 혹사 프레임도, 단기 이벤트 기사도. 제가 며칠 동안 하나씩 무너지는 걸 지켜본 그 오해들이 전부 같은 지점에서 틀려 있었어요. 한국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표면만 보고 판단했던 겁니다. 음식을 레시피로 봤고, 선수를 재능으로 봤고, 전시관을 마케팅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전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열매였어요. 책임을 의식으로 만들어서 공동체에 돌려주는 구조.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책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무겁고 딱딱하고 의무적인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 책임이 작동하는 방식은 달랐어요. 의무이기 전에 의식이었습니다. 떡국 한 그릇을 비우면서 나이를 받아들이는 것, 세배를 하면서 어른에게 예를 올리는 것, 탄광에서 약속한 시간에 나오는 것. 이것들은 강제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그 자리에서 책임을 선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 개인에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로 흘러들어갔어요. 탄광 청년의 약속이 가족에게 닿았고, 가족의 생존이 산업화가 됐고, 산업화가 반도체가 됐고, 반도체 위에서 자란 세대가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개인의 책임이 공동체의 자산이 되는 구조. 그게 60년 동안 반복되면서 시스템이 된 거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물 한 솥과 탄광과 금메달과 52분의 체류 시간이 전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게. 저는 그 생각이 정리되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한스 페터 씨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이 전시관을 30분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감성 마케팅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그 말이 얼마나 부족한 생각이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한스 페터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탄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 보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한국 청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 보였어요. 처음에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계속 틀렸으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쓴웃음이 났습니다. 한스 페터 씨가 탄광에서 겪은 것과 제가 코리아 하우스에서 겪은 것이 본질적으로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엔 다 알 것 같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틀렸다는 걸 알게 되는 것. 자리가 파할 무렵 이서준 팀장이 세 분께 떡국을 한 그릇씩 더 권했습니다. 한스 페터 씨는 사양하지 않았어요.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걸 먹으면 한 살을 더 먹는다고 했죠. 이 나이에 한 살이 더 늘어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런데 웃으면서 동시에 그 말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건 나이가 느는 게 아니라 책임이 더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책임을 받아들이겠다는 다짐 없이는 그릇을 비울 수 없는 거라고. 한스 페터 씨는 아마 그 의미를 모르고 한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수십 년 전 탄광에서 지켜봤던 청년들이 바로 그 방식으로 살았다는 걸 생각하니 그 웃음이 이상하게 울컥하는 쪽으로 번졌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혼자 코리아 하우스 앞을 한 번 더 지나쳤습니다. 밤이 꽤 깊었는데도 문 안쪽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줄은 없었지만 불빛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결핍에서 출발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사람들은 가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가진 것을 지키는 대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약속이 의식이 됐고, 의식이 구조가 됐고, 구조가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 시스템 위에서 반도체가 나왔고, 금메달이 나왔고, 52분의 체류 시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점에 한 그릇의 국물이 있었어요. 이제 저는 그 줄이 왜 생겼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러 왔던 거예요. 그걸 알고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겠지만 그릇을 비우고 나서 떠나는 사람들은 분명히 무언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저는 오래전 탄광의 청년과 설원 위의 선수와 국자를 든 이서준 팀장이 같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난했지만 약속을 지켰던 사람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보고서 최종본을 제출하는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밀라노의 2월 하늘이 보였어요. 며칠 동안 날이 흐렸는데 그날은 맑았습니다. 차갑고 투명한 종류의 맑음이었어요. 저는 커피를 내리면서 화면에 띄워둔 보고서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제출 전 마지막 검토였는데 중간쯤에서 손이 멈췄어요. 한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처음 초안을 쓸 때 아무 망설임 없이 인용했던 문장이었습니다. 외신 분석 기사에서 가져온 것이었어요. 한국은 단기 이벤트에 특화된 감성 강국이라는 그 문장. 저는 그것을 배경 분석 항목에 그대로 넣어뒀었는데 이제 그 문장이 보고서 안에 있는 게 불편했습니다. 틀린 말을 사실인 것처럼 남겨두는 것이 직업인으로서 정직하지 않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썼습니다. 한국은 시간을 구조화한 국가다.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짧았지만 제가 며칠 동안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그 12글자 안에 있었어요. 단기 이벤트 강국이라는 6글자와는 완전히 다른 무게였습니다. 오전에 공식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는 이서준 팀장에게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팀장은 흔쾌히 시간을 냈습니다. 우리는 코리아하우스 근처 카페에 마주 앉았고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식 보고서에서 한국을 이벤트형 국가로 분류했던 기존 평가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류 기준을 제안했어요. 이서준 팀장은 커피잔을 내려놓지 않은 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분류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것을 보고서에 쓰지 않는 게 더 어려웠어요. 저는 총괄 디렉터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쓰는 게 제 일이에요.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잠깐 생각하는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저를 향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매번 이 자리에서 설명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해가 먼저 오고 이해가 나중에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디렉터님처럼 직접 들어오셔서 바뀌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저희가 계속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잠깐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오해가 먼저 오고 이해가 나중에 온다는 것. 그 순서를 몇 번이나 겪어왔을 사람들이 그래도 매번 같은 자리에 서는 이유. 저는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책임 구조라는 걸 알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팀장에게 한 가지 제안을 꺼냈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해온 것이었어요. 이탈리아도 오래된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로마, 르네상스, 음식 문화. 우리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건 잘 알지만 그것을 현대와 어떻게 연결하느냐에서는 솔직히 우리가 잘 못하고 있다는 걸 이번에 느꼈어요. 한국이 전통을 어떻게 현재화하는지 그 방식을 같이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정식으로 한이탈리아 전통문화 현대화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싶어요. 이서준 팀장의 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놀란 것과 반가운 것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그 제안을 저희가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악수를 했습니다. 공식 절차는 이후에 밟아야 하겠지만 그 악수가 시작이라는 걸 둘 다 알았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오전에 보고서에서 지운 문장과 새로 쓴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반짝 국가와 시간을 구조화한 국가. 두 문장 사이에는 며칠이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제가 본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강한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사력이 강한 나라입니까? 경제 규모가 큰 나라입니까? 문화가 세계에 퍼진 나라입니까? 저는 며칠 전까지 그 세 가지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게 생각해요. 가장 강한 나라는 시간을 설계할 줄 아는 나라입니다. 현재만 사는 게 아니라 과거를 미래로 연결하는 방법을 아는 나라. 결핍을 자산으로, 약속을 시스템으로, 의식을 구조로 전환하는 나라. 저는 그 나라를 며칠 전에 처음 제대로 봤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마지막으로 코리아 하우스 앞을 걸었습니다. 올림픽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고 문화관 거리의 열기도 조금씩 가라앉는 분위기였어요. 다른 전시관들은 방문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일본 홀로그램관 앞에는 아침에 봤을 때보다 훨씬 한산했고 중국 LED관도 오전의 절반도 안 되는 인원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앞에 다다랐을 때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줄이 있었습니다. 처음 날처럼 길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있었습니다. 올림픽 막판이라 선수들이 하나둘 귀국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에도 다른 전시관들이 한산해지는 오후에도 그 줄은 끊기지 않고 이어져 있었어요. 두꺼운 코트를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앞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국물 냄새가 차가운 공기 속으로 섞여들었습니다.
저는 그 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것들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불꽃놀이는 10분이면 끝나고 폭발적인 화재는 며칠이면 식어요. 그런데 저줄은 대회가 시작된 날부터 지금까지 끊기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도 밤에도 금메달 직후의 흥분 속에서도 올림픽 막바지의 피로 속에서도 저줄은 계속 있었어요. 이게 이벤트입니까? 도대체 어느 이벤트가 이렇게 지속됩니까? 저는 보고서에 썼던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시간을 구조화한 국가. 저는 그 문장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저주를 보면서 그 문장도 아직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시간을 구조화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시간을 사람에게 돌려주는 나라. 나이를 한 살씩 스스로 받아들이게 하는 나라.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시스템이 되는 나라. 실패 데이터를 다음 성공의 재료로 쓰는 나라. 결핍을 자랑하지 않고 결핍을 이긴 방법을 물려주는 나라. 탄광에서 약속을 지켰던 청년들이 고국으로 보낸 돈은 가족에게 닿았습니다. 그 가족이 산업을 일으켰고 그 산업이 반도체가 됐고 그 반도체 위에서 문화가 자랐고 그 문화를 마신 세대가 설원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금메달의 기쁨이 코리아 하우스로 흘러들어서 저줄이 됐어요. 60년이 한 그릇의 국물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줄의 맨 뒤에 서 있는 사람에게로 시선이 갔습니다. 스웨덴 선수단 유니폼을 입은 젊은 남성이었어요. 20살 남짓 됐을까요? 두 손을 주머니에 찌르고 천천히 앞으로 움직이면서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청년이 안으로 들어가서 떡국 한 그릇을 받아 두 손으로 감싸주게 될 것이고 그 뜨거움을 느끼면서 잠깐 무언가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청년 자신도 설명하지 못하겠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남을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설명하지 못해도 몸이 기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아 쥐었을 때의 온도, 첫 숟갈을 입에 넣었을 때의 깊은 맛, 낯선 언어로 세배를 따라 하다가 옆 사람과 눈이 마주쳐 웃었던 순간. 그것들이 설명 없이 몸 안으로 들어가서 어느 날 불현듯 이 나라를 생각나게 할 거예요. 저는 그게 한국이 선택한 방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크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래 남는 것.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며드는 것.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몸에 남는 것. 저는 저주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며칠 전 저는 이 전시관 앞에서 30분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감성형 마케팅이라고 했습니다. 음식으로 향수를 자극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고 하나씩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줄을 봤지만 줄을 이루는 힘을 보지 않았어요. 국물을 봤지만 국물 안에 담긴 시간을 보지 않았습니다. 틀린 프레임은 용감하게 철회해야 합니다. 그게 이 일을 제대로 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그날 보고서에서 반짝 국가라는 분류를 지우면서 그것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어떤 나라를 알고 싶다면 그 나라의 가장 오래된 것을 보십시오. 가장 화려한 것이 아니라 가장 오래 살아남은 것을. 한국의 가장 오래된 새해 의식은 국물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 그릇이 지금 밀라노 올림픽 선수촌에서 사람들을 밤까지 줄 세우고 있어요. 저는 그날 숙소로 돌아오면서 이탈리아어로 메모를 하나 남겼습니다. 이서준 팀장과의 공동 연구 제안서 첫 문장이 될 말이었어요. 오래된 것을 현재로 만드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 그리고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밀라노의 밤 공기가 밀려왔어요.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며칠 전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결핍에서 출발해서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쌓아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 위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그 나라의 국물 한 솥이 밀라노를 달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도 줄은 끊이지 않았습니다.